네, 이 전 시간에 이제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청이다. 그러나 때로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단독 신청, 예외가 중요한 거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서는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요. 자, 요것은, 자, 요런 경우입니다. 자, 갑이 지금 소유자예요. 갑이. 그래서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갑 앞으로. 자, 이 상태에서요. 을과 매매 계약을 하였어요. 자, X물건 10억 원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이제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등기를 해주기 전에 사망을 했다는 거죠. 자, 등기를 해주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갑이 사망했으니까 갑의 유일한 상속인이 A라고 해보죠. 자, A라는 사람이 갑이 사망했으니까 등기 없이도, 자,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A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상속 등기가 없이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자, 그럼 현재 A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원래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갑의 주의를 승계한 상속인이 있으면 갑은 사망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겠죠.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자, 을 앞으로 이제 등기가 될 텐데, 자, 등기하는 방법은요. 자, 권리가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은 갑이 처음에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이해가지고 어떻습니까? A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A는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될 텐데, 자, 이것은 A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등기 원인을 적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이제 을 앞으로 적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등기가 되면은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자, 등기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기에는 실체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요. 어떻습니까? 갑이 원래 소유하고 있다가 등기만 보면은 갑이 사망해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을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이전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하고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등기부로만 보면은 A가 상속받은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등기는 실체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데 실체 관계를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이때 등기는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가지고 갑이 최초의 등기 소유자였으면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매라고 적어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등기부를 보고, 아,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됐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짜를 봤더니요. 갑이 사망한 날짜예요. 이미 사망한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됐으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그러면 이 등기는 상속인이 등기를 해줬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등기는, 요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상속인이 등기를 해줬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은 A가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등기를 할 때, 갑이 계약을 하고 사망을 했을 때, 등기하기 전에, 이럴 때는 상속 등기 A로의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하고요. 직접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처럼 보이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을이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원래는 A가 지금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A하고 을하고 공동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을은 매매를 통해서 지금 이전 등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공동 신청해요.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 다만 공동 신청하는 사람이 틀려지는 거죠. 을은 되지만은 갑이 아니라 A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을이 공동 신청해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데 갑도 을도 아닌 제3자인 상속인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청이. 그래서 우리가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은 가장 일반적으로 양가로 1번의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해당합니다. 자, 포괄승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속인의 등기 신청이요. 이건 상속 등기가 아닙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요. 매매가 없어가지고 그냥 갑이 사망해서 상속 등기를 할 때는 A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면이 다르죠. 갑이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러나 사망을 했다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그럴 때는 상속인에 의해서 이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포괄승계인, 즉 상속에 대한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요. 피상속인은 사망자가 되겠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다면 이때는 상속 등기를 거침이 없이 바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한다.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반대로 등기 권리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죠. 자, 보통 우리가 상속인의 등기 신청은 이런 경우를 말하고요. 자, 등기 권리자가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을의 상속인으로 B가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자, 등기는 이렇게 되겠죠. 갑에게서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을이 사망해서 B가 상속을 했습니다.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사망했으면요, 이때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을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상속인 B가 권리를 행사하겠죠.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요, 등기하는 방법이요. 갑에게서, 매매는 을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을 넣으면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을에게서 B로의 상속 등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느냐에 있어서요. 자, 보면은, 갑이 먼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을 앞으로 등기를 하고 상속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을은 어떻습니까? 죽었잖아요. 사망했어요. 사망한 사람은 등기 명의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어떻습니까? B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자, 3번은요. 만약에 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을 때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등기 권리자가 판결 확정 후 사망했다랄지. 자, 판결 확정 후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요.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을 했어요.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으면 을 앞으로는 등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인 B가 어떻습니까? 그 판결문 들고 와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바로 B 앞으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또 판결이 아니라 그냥 매매만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공동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공동 신청을 할 때도 을은 사망했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B하고 갑하고 공동 신청해서 갑에게서 B에게로 직접 이전이 되는 거죠. 물론 판결을 받았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보통 시험 문제는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3번, 4번은 가등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다 넘어가시고. 자, 5번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때요. 자, 보죠.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이 사망한 다음에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죽은 자로부터 이전 등기니까 이 이전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없어야 되겠죠. 죽은 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사망하기 전에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을의 등기의 추정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망한 등기 의무자로부터 격려된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 원인은 매매 등이 되겠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에 있죠.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7번을 보죠. 7번을 보면은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자,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는요.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으로. 그러니까 등기 기록에는요. 등기 의무자가 갑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그러나 신청은 누가 합니까? 갑은 사망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으니까 A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니까 그 신청서에는요. 신청서에도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데 신청서에는 을이 등기 권리자 A가 등기 의무자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라네요. 등기 의무자라네.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데 등기 의무자가 등기 기록에는 갑으로 되어 있지만 신청서에는 A로 나오기 때문에 등기 기록과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가 되는 거죠. 이것은 사망한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사망해서 상속인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고 하는데 각하를 해서는 안 되고 등기를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등기 기록에 등기 의무자와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등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등기 기록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지금 신청을 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요런 경우에요. 매매를 하고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등기 기록과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각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상속에 따른 등기하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 유증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자, 유증 등기는요, 우리가, 3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고요. 자, 그래서 상속에 따른 등기,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구별해야 되는 거죠. 상속 등기는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되는 이것을 상속 등기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은 상속인에 의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두 개는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단순한 상속 등기는 등기 원인이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고요. 상속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인에 의해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된 게는 상속인과 매수인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동신청. 그리고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적는 거죠.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는요, 이렇게 상속인에 의해서 등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양가로 2번은 이제 대위 신청인데, 대위 신청은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 시간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인데 요거 하나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1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우리가 앞에서도 했던 거죠.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요. 근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바로 전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등기는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 앞으로 전매만 했기 때문에, 현재는 갑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3자 합의가 있으면 중간 생략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병이라는 사람이. 자, 이때요. 그러면은 갑을 병의 이름을 명칭을 보면은, 자,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고, 을은 병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채무자. 그러면 갑은 이 채무자에 대한 또 다른 채무자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제3 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자 합의가 있으면 갑에게서 병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3자 합의가 없어요. 3자 합의가 없으면 직접 이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을에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되면 자기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대위 행사한다고 하는 거죠. 대위.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어떻습니까? 대위 행사하게 되면 이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될 텐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무자의 채권자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갑하고 병하고 신청에 의해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이 아닌 제3자 병, 즉 다시 말해서 채권자에 의해서 등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고,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이 제목, 부분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채권자 대위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에서 잠깐 보았던,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할 수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이외에도요, 오른쪽에 보시면 방가로 2, 3, 4, 5 해가지고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대위 신청하는 경우, 뒤에서 나올 내용을 다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것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다룹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방가로 2번인데요. 이 방가로 2번은 우리가 멸실 등기 시간에 다시 하니까 그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위 신청 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도 가능하고요. 넘기시면 226페이지요. 맨 마지막 보시면은,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자, 원래는 공동 신청이니까 공동으로 신청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접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떻게 합니까? 다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가 가가지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법무사. 자, 그러면 법무사한테요, 맡겼습니다.
자, 그럼 법무사는 갑과 을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A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A는 임의대리인이 되는 거죠. 민법에서 말하는 임의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대리인에 의해서 이제 등기 신청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임의대리를 하는 경우에요. 원칙적으로 여러분 민법에서는 공동신청이니까요. 공동신청이니까. 그러면 이때 법무사가 원래 대리는 쌍방대리는 안 되는 거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되지만은 그러나 민법에서 예외가 있죠. 단순한 이행만 하는 거.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X물건 15건의 계약은 이미 끝났어요. 자, 요 계약의 내용을 쌍방을 대리해서 A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쌍방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갑과 을이 다 결정하고요. A는 뭐만 합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순한 채무 이행만 하는 거죠. 단순한 채무 이행은 쌍방 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공동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 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갑과 을의 쌍방 대리를 해가지고 단순한 채무 이행이니까 쌍방 대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법무사가 하면 이제 임의대리인이 되지만은요, 미성년자가 뭐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대리인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임의대리인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대리인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일반적으로. 자, 2번 보시면 이때 대리인은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이건 단순한 채무이행이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좀 길게 돼 있는데요. 자, 보죠. 등기 권리자, 등기부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쌍방 대리를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자 일방에 의해서는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쌍방 대리이기 때문에 쌍방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방만에 의해서 중지하라라고 했을 때는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으로부터 중지해라. 또 해제도요. 쌍방으로부터 해제가 돼야 되지 어느 일방만이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둘이서 같이 맡겼는데 어느 일방만에 의해서 이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도 보시면은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옆에 있죠. 등기부자 일방으로부터만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지해서는 안 되고 계속 진행해서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자격인데요. 자, 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요. 우리가 뒤에서 자, 등기 신청,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네요. 자, 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은요. 직접 이 사람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문 신청이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등기부는 다야 전수 하나가 끝났어요. 전수 하나 끝났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전자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요. 방문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요. 누구나 대리할 수 있어요. 꼭 법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업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업으로만 하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누구나 방문 신청은 대리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방문 신청을 직업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법무사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는 방문 신청은 업으로만 하지 않으면은 법무사나 변호사 아닌 사람도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자신청은요. 전자신청은 이것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어요. 변호사나 법무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방문 신청은 자격의 제한이 없어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도 업으로만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전자신청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가로는 안 읽으셔도 돼요.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이 자격자 대리인. 자격을 갖춘 대리니까 이것을 하면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해요. 이런 자격자 대리만 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이제 대리권 흠결. 대리권 흠결되면 민법에서 다루는 무권 대리가 되겠죠. 자, 무권 대리가 됐다고 해서요. 항상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등기 절차 뒤에서 이제 각하 시간에 다룰 텐데 단순히 절차가 조금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때문에 실체 권리관계만 부합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 절차는 좀 잘못되더라도요. 그것은 등기 자체는 유효한 등기로 봅니다.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만들어낸 것은 그 등기의 어떤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여러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절차는 게 수단일 뿐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등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리자한테 권리 등기를 하는 거예요.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목적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등기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등기는. 그래서 등기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세 번째 줄에 있죠. 실체관계에 부합만 하면은 그 등기는 또 유효로 봅니다. 자, 요 내용은요, 우리가 각하, 다음,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게 돼요. 다음 시간에, 여기 각하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테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신청주의를 했고요. 두 번째, 이런 신청은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사람들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적격을 갖는 사람들의 신청인데 구체적으로 누가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등기 신청인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이, 자, 보죠. 갑과 을과,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니까요. 갑과 을이 매매, X 물건, 그 다음에 10억 원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등기 의무자인 갑과 등기 권리자의 을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빈손으로 가서 등기해 주세요 하면 등기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공해야 될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등기소에 가서요. 만약에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청서를 적어야 돼요. 말만 듣고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성이 떨어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 업무가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자, 신청서를 작성하면 여기 이제 신청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청서 변본이 여기는 없네요. 신청서가 이제 여러 가지 신청서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재해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쓰는 거죠. 자, 신청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신청서를 우리의 신청서를 보고 이제 등기관은요. 이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에는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들이 신청서에 나와 있어야 돼요.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이 신청서에 다 기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신청서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신청서 기재 사항이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자, 신청서 기재사항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 해서 이것을 신청정보라고 합니다. 신청정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청서에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만 보고 이제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기록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들이요.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고 허위로 작성하려고 작성은 아니지만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오류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오류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는 것인지 증명하는 사항들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서에 관련 기록되는 사항이 진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들을 또 첨부해서 와야 됩니다. 증명하는 서면들, 이것을 첨부서면이라고 하겠죠. 이때 첨부서면의 내용들은요, 첨부서면들은 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정한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서면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첨부서면으로 제공해야 될 정보, 그래서 이것을 다시 첨부정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만 어렵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첨부서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신청정보라는 것은 신청서 기재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항들을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등기 신청에 제공해야 될 정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227페이지 보시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에서 1 보시면 신청 정보 있는데 이 신청 정보는 그냥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기재 사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신청서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신청서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끔 나와요. 자, 신청서는요. 건당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등기를 신청하는 건당
한 건당, 이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봤을 때 하나의 사건당, 하나의 신청당, 하나의 신청서 써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신청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건당 1신청주의, 그러니까 건당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가 될 것이 두 건이면 두 개의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건당 1신청주의라는 것은, 자, 등기할 사람,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등기를 두 개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신청서도 두 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건 1신청주의라는 것은요, 신청은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 정보만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는 신청하는 것마다, 신청마다 신청서를 따로 써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래서 일괄적으로 신청한다는 것은요, 여러 건의 등기 신청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보시면 돼요. 자, 예외와 관련돼서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에 관할 내라면, 자, 부동산이 같은 등기소에 관할 내인 경우에만 같은 등기소에서 다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같은 등기소에 관할 내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신청이 되겠죠.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신청서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일괄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1, 2, 3, 4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X, Y, Z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세 개를 동시에 어떻습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X 이전 등기 신청서 따로 쓰고 Y 이전 등기 신청서, Z 이전 등기 신청서 이걸 다 따로따로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등기 원인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 목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등기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면은 굳이 신청서 따로 쓰지 않고 하나의 신청서에 의해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경우. 자, 두 번째는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걸 기억하시고,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입니다. 자, 그러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저당권 시간에 공부했죠, 민법. A라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자, 돈을 빌리면서요, A라는 사람이, 자, 뭐 10억을 빌릴 때, 그냥은 안 빌려주죠.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해요. 여기다 쓰죠. 자,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 하나의 부동산만으로는 10억이 안 나옵니다. 10억이 안 나오면은 은행에서는 더 이상의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갑이 X하고 Y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요. 자, 그러면 공동저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두 개의 물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공동저당을 신청하는 거죠. 자, 그럼 등기 원인은 뭡니까? 등기 원인은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X나 Y나 모두 저당권 설정, 동일한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동일한 저당권 설정 등기라니까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 동일하니까 이것도 한 장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겠죠. 자, 이것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X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랬더니 이제 갑은 이제 돈을 못 빌리니까 갑의 아버지 을이요. 그러면 내 물건으로도 담보를 잡아라. 그러니까 아들이 돈을 빌리면서요. 자기 재산으로만은 충분히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도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아들이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아버지, 내가 채무자가 아닌데 아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담보를 설정하는 사람, 저당권 설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물상보증.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요. 물상보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그러면 X 물건과 Y 물건을 다 어떻습니까?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니까 이것도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죠.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일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해요.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요, 이 X 물건과 Y 물건은 공동순위, 동순위로 어떻습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신청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등기 원인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수번호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니까요. 접수번호 이런 게 동일하게 나와야 어떻습니까?
이것이 경매를 할 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공동저당 설정을 할 때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요. 이것만 보세요. 뒤에 있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3번 보시고 관공서의 공매처분. 자, 공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4번은 부동산 강제집행. 강제집행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공매나 강제집행은 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공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공서에서 경매를 하면은 이제 공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은 그 세금을 내 체납자에 대해서 물건을 압류하는 거죠. 압류라고 끝까지 안 내면은 결국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자, 경매를 해가지고요. 자,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매 등기를 하게 되겠죠. 압류를 먼저 하게 되겠죠. 압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 개시가 이루어지고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한 다음에 의리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리 낙찰을 받았으면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래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이게 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매가 다 끝나면은요. 의리 낙찰을 받으면은 법원에서 자, 을 앞으로 의리 낙찰을 받았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해라라고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어차피 돼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자, 을 앞으로 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뭘 없애야 되겠어요? 압류 등기 이런 거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소 등기와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런 것들은요. 일괄하여 촉탁을 합니다. 굳이 뭐 따로따로 촉탁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있죠. 촉탁 있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촉탁할 때요. 그러니까 공매가 있다든지 또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의 물건을 도로를 안 줘가지고요. 뭐 A라는 채권자가 경매가 들어갔어요. 자,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떻습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를 하고요. 가압류에 근거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맨 뒤에 해요.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우리 등기법이. 그러니까 민법의 심화항이에요. 좀 어렵긴 하죠. 자, 가압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다음에 의리 결국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을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거 다 말소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경매라는 것이 다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경매가 끝나면 법원에서 일괄 촉탁을 해요. 등기 이것은 이전하고 이것은 말소하고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일괄 촉탁이 있는 경우, 즉 부동산 강제 집행만 기억하시고 이럴 경우에도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법원에서 촉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촉탁하는 경우에도 일괄 촉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괄 신청의 그 예외 보시면은 이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한 경우. 소유자가 2번 보시면은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동저당에 있어서도 일괄 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관공서가 이제 공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공매 처분 또는 부동산 강제 집행. 자, 이런 것들이 다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만 이제 등기 신청을 한다고 해보죠. 예, 단순하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등기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는 거죠. 자, 반드시 신청서에 기록돼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방안가를 1번 보시면 필요적 신청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적 신청 정보라고 해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은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다고 해죠. 그래서 갑에서요, 이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기록돼 있어야 될 것이 먼저 어떻습니까? 자, 넘기시면은요, 228페이지에 이제 필요적 신청 정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민법에서 항상 보는 그림이고 또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항상 보는 그림이 되죠. 그럼 요 사항이에요, 요 사항. 요런 사항들이 신청서에 나와 있어야 돼요. 자, 무엇을 팔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등기부 열어가지고 기록을 할 테니까요. 얼마에 팔았는지.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제는 등기부에요. 실거래가도 기록을 합니다. 실거래가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에 팔았는지 이것도 기록을 해야 되고요. 또 을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 이름 나와야 되겠죠. 또 등기 의무자가 정말 갑이 신청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갑의 이름도 나와야 되는 거죠. 갑의 이름도. 그래서 결국 여기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요 내용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X는 뭡니까?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 신청서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인지 부동산 표시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거래의 가액을 또 기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의 공동 신청이니까 그 신청인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신청인. 그래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신청인이 되겠죠. 신청인이 기록이 돼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그 등기 원인도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등기 원인 이게 뭡니까? 등기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등기 원인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 원인 옆에 등기 원인 일자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이것이 신청 정보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뭘 원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한다. 이것이 등기 목적이 되겠죠. 자, 이것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목들만 좀 보죠. 자, A 보시면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을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뭐가 기록하겠습니까? 등기부에 기록되는 부동산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토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 밑에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비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신청인이 나오죠. 신청인. 자, 신청인을 기록할 때는 그 성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이제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요. CDE는요, CDE는 B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신청을 할 때요,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을 할 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도 기록하고 만약에 D처럼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도 기재하라는 것이고요. 또 E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 C, D, E는 어떻습니까? 다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F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등기 원인을 적는다는 거죠. 매매. 그리고 그 연월일을 적는다. 자, 그 다음에 G 보시면은 등기의 목적 적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 다음으로요, H 있는데, H. 등기표 정보. 이건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요거 중요한데 조금 더 설명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등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등기소의 표시. 어디다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 표시. 그 다음에 신청 연월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K 보시면요. 거래 가액이죠. 자, 거래 가액 옆에 보시면은 매매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거래 가액도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 같은 경우는 거래 가액이 없겠죠. 그러니까는 뭐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는 게 존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겠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된 납부해야 될 세액들. 이것도 기록을 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M 보시면은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그 지분, 공유인 경우죠. 우리가 보통 공동 소유하면 공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록합니다. 다 네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합유인 경우에는요. 합유라고만 적지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합유라는 뜻, 합유라고만 적고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밑에서 5개는요,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거래가액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한다. 그걸 제외하고는 다 요거죠, 요거.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우리가 제일 길게 나와 있는 게 H는 등기필 정보죠. 등기필 정보. 자,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등기필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전산화가 되면서요, 이제 등기필 정보라고 해요. 자, 등기필 정보, 과거의 등기필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진정한 권리자. 자, 보통 내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정한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정보로서 등기필증을 줬어요. 등기필증. 그러면 그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을 받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등기필증으로 여러 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여러 장으로 돼 있는데 그 여러 장을요, 과거에는 첨부 서면으로 제공을 했어야 됐어요.
진정한 권리자, 그러니까 등기의 진정성 확보죠.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지금 등기가 이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등기 필증을 첨부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등기가 전산화가 되면서 이제 등기 필증이 아니라요. 등기 필증을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자, 등기필 정보는 뭐냐면요.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을 때요. 그러면 이제 갑이 아직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죠. 지금 갑이 소유자니까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로도 등기소에서 뭘 주냐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해서요. 이런 뭐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종이로. 그래서 여기에 종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요. 여기에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7번이다 그러면 17번 옆에 여기에 뭐 1905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어요. 여기는 번호들이 1번부터 50번까지 있으면서 거기 옆에는 4자리의 비밀번호들이 있습니다. 번호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인터넷 뱅킹 하게 되면 이런 거 있죠. 카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몇 번 누르세요라고 하는 거죠. 2자리죠. 요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요, 이게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카드에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있으면은 이 등기필 정보 일련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는 이런 거 다 틀리는 거죠. 일련 번호.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사용하는 일련 번호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50개가 이렇게 번호가 있으면서 비밀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뭐 18번은 2736 뭐 이렇게 쭉도 돼 있어요.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우리는 등기필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요, 요걸 줍니다. 그 권리자에게. 이걸 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가 돼요. 그래서 갑이 등기를 했을 때, 처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필요해졌다는 정보. 즉,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필 정보, 요걸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등기필증에서 첨부서면을 제공했는데요. 이 사람 진정한 권리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필증을 제공했는데, 자, 지금 전산화가 돼가지고요. 자,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카드 50, 여러 가지 보냈으면 그걸 뭐 이렇게 다 적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몇 번 2개만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카드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카드가 가지고 있으니까 몇 번 번을 정확히 찍겠죠. 자, 그래서요. 등기를 할 때는 이 등기필 정보, 이 서류 있는데 이게 써져 있는 서류인데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신청서 뒷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번호, 즉 일련 번호를 적고 자기가 원하는 게 내가 18번을 쓰고 싶으면 18번, 27번을 쓰고 싶으면 27번 아무거나 하나 정해놓고요. 그것의 비밀번호를 하나만 기재하면 돼요. 자,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등기소에서 딱 봤는데 일련 번호를 딱 찍어보고 18번 맞든지 2736 딱 나와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도 없이 신청서에 번호 하나만 적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요. 이 전산화 됐으니까 이렇게 편해지는 거죠. 자, 이런 걸 등기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요, 과거에는 등기필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했는데 지금은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저 등기필 정보 중에서 아무 숫자 하나만 적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신청서에다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로 신청서에다 기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예요.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고 있다.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필증과 관련해서 등기필증은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권리를 넘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요, 항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권리에 대해서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표제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표제부. 자,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의 등기표 정보는 이 사람이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만 등기표 정보를 필요합니다. 권리의 등기요. 따라서 권리의 등기가 아닌 사실의 등기. 다시 말해서 표제부, 표시란 등기요. 표시란. 표시에 대한 등기는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 이건 권리증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권리증 하는 거죠. 이건 권리를 증명하는 정보예요. 권리증이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만 이것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 이것은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동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요, 단독 신청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자, 나아가서요. 우리가 신청을 할 때만 제공을 해요. 신청을 할 때 그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관공서에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할 때요. 자, 촉탁에 의해서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그 진정성이 관공서가 신청하니까 그 진정성이 보장돼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촉탁에 의한 등기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 신청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공동으로 그것도 신청할 때. 다만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유일하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요.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요.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예요.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등기를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갑이 지금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만 유일하게 단독 신청 중에서 유일하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했다는 것은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지금 단독 신청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을이 단독 신청하는데 을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등기필 정보는 갑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을이 제공할 수가 없어요. 이때도 을이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하고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짝대기 등기필 정보 짝대기 하나 있어가지고 나오죠. 자, 등기필 정보의 제공은 공동 신청 그리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옆에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든지. 그래서 예컨대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입니다. 이런 것과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든지 또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라든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요,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등기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자기한테 발급됐던 등기필 정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등기해요? 등기 못하는 거. 그러면 다시 발급을 신청하느냐? 자, 등기필 정보를 한 번 발급하면은 두 번 다시는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개가 존재해버리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발급해주지 않아요. 두 번 다시 발급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러면 소유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 이때에 이제 소유권 등기라는 방법입니다. 자,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권리를 증명하는 권리증일 뿐이에요. 권리증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요, 갑이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데 신청하는데 편리하게 그냥 등기필 정보 적고 등기 신청인의 의무자란을 적고 하면은 그냥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권리증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가지고 내가 권리자라는 걸 입증하면 돼요. 온몸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밑에 보죠. 자,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가 없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건 두 번 다시 발급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사람은 등기소에 가서 내가 그 권리자 맞다는 걸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 자, 출석 확인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출석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요. 제가 옆에 보시면 출석할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 안에서요. 등기 신청인의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 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을 때, 자, 자격자 대리인 위임. 자, 자격자 대리인에게 등기를 맡겼을 때는 자격자 대리인은 법무사, 변호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요, 이것은 권리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위임받았음이 확인된 경우나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그 등기 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공중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법무사가 위임을 받았을 때는 이것은 출석하지 않아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중은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중을 받았으면은 이것도 증명이 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반가로 2번은 임의적 신청 정보. 자, 임의적 정보라는 것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오른쪽에요. 임의적 정보에 관해서 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3장에서 이제 다룰 내용들이에요. 3장에서 이제 개별적인 등기 절차를 다루는데 그때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신청서의 기재 사항들을 했습니다. 자,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이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신청서의 기재 사항들을 그대로 복고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데 틀린 내용이 기재로 되어 있으면 등기부에도 잘못 기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신청서의 기재 사항들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들이 첨부 서면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첨부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첨부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